여러분 안녕. 오늘은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1802년에 1달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현금으로만 들고 있었으면 200년 후에 4센트가 돼요. 그런데 같은 1달러를 주식에 넣어놨으면 233만 달러가 됐어요. 이거는 종목을 잘 골라서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주식시장 전체 규모가 커진 비율이에요. 오늘 영상 끝에 어떻게 주식시장을 따라가는 이기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손 안에 새가 한 마리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숲에 2마리가 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손에 쥔 이 한 마리를 그냥 데리고 있을지 아니면 한 마리를 놓아주고 저 숲으로 뛰어들어가서 2마리를 더 잡을 건지. 사실 투자라는 게 조금 과장하면 이 장면을 다 하나로 설명이 돼요. 손 안에 있는 새는 지금 내가 확실하게 가진 돈이에요. 통장에 찍혀있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돈이죠. 그리고 숲속의 2마리는 그 돈을 어딘가에 넣었을 때 나중에 데려다 줄지도 모르는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의 돈이에요. 아까 그 그래프에서 4센트로 쪼그라들었던 1달러가 사실은 이 손 안의 새만 200년 내내 꽉 쥐고 있던 경우예요. 오늘은 이 2마리의 새 얘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라는 선택지는 없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거거든요. 화면에서 저희 팽순이가 죽어라 달리는데도 배경이 같이 흘러서 제자리인 것처럼 우리가 딱 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화폐의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첫째, 지금 내 손 안에 새는 몇 마리냐? 둘째, 저 숲속의 새가 얼마나 있을 것 같냐? 셋째, 그 숲속의 새가 지금 늘어나고 있냐? 줄어들고 있냐? 넷째, 내가 고른 이 회사가 과연 그 새를 잡아올 만한 놈이냐? 투자라는 게 거창해 보여도 결국 이 4가지를 계속 따져보는 일이거든요. 이 새 얘기를 그대로 돈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손 안에 있는 새는 지금 내가 투자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리고 숲속에 새가 얼마나 있냐는 이 회사가 속한 시장이 얼마나 크냐예요. 이걸 보통 TAM이라고 부르는데 시장 전체 규모라는 뜻이에요. 그 새가 늘어나고 있냐는 이 시장이 그동안 얼마나 커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클 거냐. 마지막으로 저 회사가 잡아올 놈들이냐는 이 회사가 그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더 성장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사실 이 4가지 질문이 앞으로 이 강의 시리즈 전체가 하나씩 풀어갈 지도예요. 오늘은 그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왜 반드시 숲에 들어가야 하느냐? 자, 1985년으로 가볼게요. 만약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100만 원을 아주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봉투는 매트리스 밑에 넣어요. 혹시 몰라서 비닐로 꽁꽁 싸서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서 넣어두고요. 이렇게 4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도둑도 안 들었어요. 불도 안 났고요. 돈이 어디로 새지도 않았어요. 자, 겉으로만 보면 이 할머니 돈은 완벽하게 지킨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2026년에, 그러니까 지금인 거죠. 할머니가 대청소를 하다가 매트리스 밑에서 예전에 그 봉투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한 장도 안 없어지고요. 은행 계좌를 열어봐도 100만 원 숫자가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대로 있네 하고 안심을 해요. 그런데 사실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회오리바 아시나요? 그때, 그러니까 1985년에 회오리바 하나가 100원이었어요. 그 분홍색 딸기맛 다들 아시죠? 지금은 그 회오리바가 무려 1,500원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회오리바를 무려 10,000개나 살 수 있었어요. 하나씩 먹어도 거의 27년치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은 회오리바가
1,500원이 되어서 같은 100만 원으로 이제는 600개밖에 못 사요. 27년치가 2년치 정도밖에 안 되게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할머니 통장 잔고는 100만 원 그대로예요. 숫자로만 보면 단 1원도 안 줄었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이 실제로 바꿔줄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든 거예요. 조용한 도둑의 이름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이렇게 회오리바 같은 물건의 물가를 하나로 묶어서 숫자로 만들어낸 게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바로 CPI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화면 그래프를 보시면 수십 년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우상향했어요. 말하자면 이게 그 범인의 범행 기록인 셈이죠. 매년 조금씩 아주 조용히 내 돈의 힘을 빼앗아간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 매트리스 밑에 100만 원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현금 100%라는 자리에다가 40년 동안 전 재산을 통째로 걸어둔 거였어요. 현금은 엄연히 하나의 포지션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해? 그럼 나 지금 당장 뭐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조급함이 스멀스멀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급함도 조금 잃은 거예요. 급하게 아무거나 사는 것도 실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같이 보고 가시죠. 인플레이션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빨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느려서예요. 시속 1km로 다가오는 기차인데 막을 수 없는 기차 같은 거죠. 느릴 뿐이지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어요. 결국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도 불러요. 이유는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지서가 없어요. 재산세는 고지서라도 날라오는데 인플레이션은 고지서도 없이 지갑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잘 못 느껴요. 두 번째, 예외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면 다 걷어가요. 세 번째, 복리로 작용합니다. 한 해 안에 몇 프로 안 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몇십 년 동안 쌓이면 무시 못할 크기가 돼요.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더 확 와닿아요. 이 그래프가 아까 그 100만 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녹는지를 보여줍니다. 물가가 매년 2%씩 오르면 40년 뒤에 100만 원의 구매력이 45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3%면 30만 원, 4%면 2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숫자는 계속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힘은 절반 아래로 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자산이 녹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반박이 꼭 나와요. 아니, 예전엔 10%가 넘는 적금도 있었다는데? 그럼 은행에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옛날에는 금리가 꽤 높았어요. 화면은 미국 기준금리 그래프예요. 정확히는 적금금리는 아니지만 그 시절 흐름을 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80년대 초인 2자리까지 갔었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금리가 높았던 이유 자체가 사실은 물가였거든요. 명목 금리가 12%라고 쳐도 그의 물가가 10% 올랐으면 실제로 불린 힘은 2% 남짓밖에 안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이는 금리가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물가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때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명목 수익률, 그냥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 그대로예요. 다른 하나는 실질 수익률, 이 숫자에서 물가가 오르고 만큼을 빼는 실제 구매력 기준의 수익률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먹고 사는 건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구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명목이 아니라 실질이다, 이거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기까지가 지키기만 해서는 이 범인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다음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복리입니다. 솔직히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꼭 제대로 챙겨가셔서 이 영상 보신 값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리가 뭐냐? 한 문장으로 하면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다. 비유를 들면 단리는 눈사람 만들기예요. 눈을 한 삽 한 삽 떠서 붙이는 거라 딱 붙인 만큼만 커져요. 근데 복리는
눈덩이 굴리기예요. 언덕에서 눈덩이를 굴리면 굴릴수록 표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붙는 눈의 양 자체가 훨씬 많아지잖아요. 바로 그게 복리입니다. 이미 붙은 눈이 다시 또 새로운 눈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 화면의 그래프에서 볼게요. 1만 달러를 연 7%로 30년 동안 굴렸을 때의 복리예요. 단리로 굴리면 3만 1,000달러가 됩니다. 복리로 굴리면 7만 6,000달러가 돼요. 똑같은 7%로 똑같은 30년을 굴렸는데 결과가 무려 2배 넘게 차이가 나죠?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딱 하나예요. 이자에다가 이자를 다시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그 차이가 30년이 쌓여서 노후가 갈릴 만큼 격차를 만드는 거예요. 이 격차가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서 점점 더 확실히 벌어집니다. 복리는 뒤로 갈수록 빨라지거든요. 복리를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도 하나 있어요. 72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충 나와요. 4% 정도라고 하면 72에서 4를 나누면 18년. 이게 2배가 될 때 걸리는 연수예요. 7%면 10.3년. 10%면 7.2년. 이렇게 2배가 걸리는 숫자를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물론 정확한 공식도 아니고 예외도 많아요. 그런데 수익률이 4%에서 10% 사이일 때는 오차가 거의 없어서 감을 잡는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좀 덜 알려진 건데 회사 안에서 도는 복리예요. 좋은 회사는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으로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다시 회사 안에 넣어서 이익을 또 키워요. 마치 회사 안에 나 대신 돈을 굴려주는 직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워렌 버핏이 인수한 시즈캔디예요. 인수가가 2,500만 달러였는데 이후 35년 동안 추가로 넣은 돈이 3,200만 달러예요. 다 합쳐서 넣은 돈이 5,700만 달러인 거죠. 그런데 무려 이 회사가 뽑아낸 세전이익을 다 합치면 13억 5천만 달러가 넘어요. 넣은 돈 대비 무려 24배를 뽑아낸 거죠. 회사 하나가 이렇게 안에서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그럼 시즈캔디가 왜 잘 됐을지 살펴볼게요. 버핏이 1989년 주주서안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간은 훌륭한 사업의 친구이고 평범한 사업은 적이다. 무슨 뜻이냐면 좋은 회사는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지고 평범한 회사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진다는 말이에요. 시즈캔디가 딱 전자였어요. 이 회사는 물건을 많이 팔아서 매출을 억지로 늘리기보다는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쪽을 택했는데 신기하게도 가격을 올려도 손님들이 안 떠났어요. 이거는 나중에 말할 모트라는 것과 연관됩니다. 특히 미국 서부에선 기념일로 선물을 챙기는 좀 특별한 브랜드였거든요. 화면에도 나오지만 기념일에 시즈캔디를 사오면 사랑에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기념일에 싸구려 사탕을 내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시즈캔디가 조금 고급 브랜드였나 봐요. 그런 브랜드 파워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요, 시간이 지나도 물가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 그런 회사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망고빙수 같은 거죠. 해마다 조금씩 비싸지는데 데이트하다가 그거 비싸졌다고 안 사줄 순 없잖아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여름에 망고빙수를 찾는 것처럼 잘 안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기 실제로 200년 동안 통했을까요? 자, 이 영상 맨 앞에 잠깐 스쳐갔던 그래프를 다시 볼 차례예요. 1802년 딱 1달러를 넣었다라고 쳐요. 그게 2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식에 넣었다면 233만 달러가 되었어요. 채권은 2,000달러요. 그 사이에 단기 국채도 있었는데 이거는 245달러 정도였어요. 금은 4달러요. 1달러가 오히려 4센트로 쪼그라든 거예요. 이게 그냥 명목이 아니라 물가까지 다 걷어낸 실질 기준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제레미 시길이라는
교수의 200년치 데이터를 저희가 강의용으로 다시 그린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주식이었을까요? 이유는 사실 별거 없어요. 주식은 결국 회사의 소유권의 한 조각이잖아요. 회사는 물가를 오르면 자기 물건값도 같이 올릴 수 있고요. 생산성이 오르면 이익도 늘어요. 반면 채권은 정해진 이자만 딱 주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물가를 이겨내는 힘이 주식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직하게 두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는 미국은 지난 200년 동안 좀 예외적으로 운이 좋은 승자였어요. 우리가 살아남은 시장만 보고 있다는 거, 이거는 생존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 그 좋은 길에도 중간중간 반토막,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조정 같은 게 분명히 있었어요. 평균 수익률은 매끄러워 보여도 실제로 그 길을 걸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꽤 험난한 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좀 세긴 해요. 거래는 당신의 부에 해롭다. 바버 오딘이라는 두 학자가 2000년에 낸 연구예요. 미국 가구 6만 6천여 곳의 실제 거래 내역을 다 뜯어봤어요. 결과가 어땠냐면 제일 부지런하게 사고판 그룹의 수익률이 연 11.4%였어요. 평균 가구도 16.4%로 시장 전체의 17.9%에는 살짝 못 미쳤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일수록 오히려 더 뒤처졌고 평균적인 가구조차 가만히 둔 시장을 못 이겼던 거예요. 요즘 자주 사고 팔다가 속 쓰렸던 경험 많이 해보셨죠? 여기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연구가 지목한 범인은 정보 부족이 아니었어요. 내 판단이 맞아 하는 과잉 확신, 그게 범인이었다는 거죠. 숲에 들어가고서 두 마리의 새를 다 놓치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뭘 골라야 저런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게 S&P 500이에요. 이건 그냥 고정된 500개의 회사 명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명단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 명단에 들어오려면 최근 분기랑 최근 4분기 합이 다 이익 흑자여야 해요. 만성 적자 회사는 덩치가 커도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회사도 사업이 시들해지면 더 강한 회사로 교체돼요. 내가 종목을 하나하나 고르지 않아도 이 지수가 알아서 이기는 회사들 쪽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갈아 끼우는 거죠. 일종의 자정작용입니다. 비용 얘기도 잠깐 하고 갈게요. VOO 같은 S&P 500 ETF 시가총액 가중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어떤 회사 주가가 오르면 그 회사 비중이 알아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굳이 맞추려고 사고 팔 필요가 없어져요. 실제로 매매는 회사가 새로 들어오거나 빠질 때만 조금씩 생기고요. 반대로 동일 가중 방법은 모든 회사를 다 똑같은 비중으로 담아요. 그래서 주가가 벌어지면 분기마다 다시 원래대로 맞춰야 되고 그만큼 거래가 잦아지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게다가 뱅가드라는 운용사는 구조가 좀 특이해요. 외부 주주가 아니라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곧 주주인 구조라 중간에 이익을 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가로 운영해요. 그 결과 보수가 0.03%예요. $10,000를 넣으면 1년에 $3. 사실상은 거의 공짜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영상 맨 앞에서 보여드린 그 물음표 도넛, 이 정체가 바로 VO였습니다. 안에 실제로 뭐가 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 표를 보시면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등 미국의 간판 기업 500개가 쭉 담겨져 있어요. 재밌는 건 제일 큰 10개를 다 합쳐도 4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60%가 그 밑에서 아주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이 망해도 크게 안 흔들린다는 장점이 있어요. 알아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수익률도 같이 붙여놨는데 마이크론 같은 올해 대박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인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른 것만 보고 덜컥 들어가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참고로 이 표는 뱅가드랑 야후 파이낸스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거니까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래서 결국 나는 뭐부터 사면 되는데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랑 분산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개별 종목이에요. 변동성은 큰 대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사정없이 출렁거려요. 두 번째는 기댐 ETF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을 하나로 묶은 ETF도 있고요. 이런 섹터 ETF는 그 섹터가 잘 될 때는 좋지만 반대로 그 섹터가 소외될 때는 좀 출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QQQQ예요. 빅테크랑 반도체가 자연스럽게 당기는 상품인 대신 운용 보수가 0.2% 정도 발생하고 좀 더 변동폭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보신 VOO입니다. S&P 500이죠. 미국 대형주 500개가 가장 넓게 분산된 쪽이에요. 보수도 0.03%로 가장 저렴해요. 뒤로 갈수록 덜 흔들리고 더 넓게 퍼져 있는 구조죠. 저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은 아주 조금만 듣고 나머지는 넓게 분산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뭐가 정답이라고 하긴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각자 성향에 맞게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건 좀 차분하게 갈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뭘 물었죠? 손 안의 새냐, 숲속의 새냐. 오늘 얘기가 결국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어요. 첫 번째, 현금도 포지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쪽에 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플레이션의 반대쪽에 걸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복리가 작동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할 수 있다. 복리는 뒤로 갈수록 빨라집니다. 열매는 대부분 뒤쪽에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복리가 일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이게 반드시 중요해요. 세 번째, 마찰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 비용을 줄이고 오래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느리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 기업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그것이 복리로 자랄 때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모든 자산의 가격을 끌어당기는 중력 같은 것, 금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을 사고 팔라는 게 아니라 정보하고 교육 목적이에요.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하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